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역대 최악의 물가 충격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커지자 뉴욕 증시는 폭락했고 코스피는 2,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금 상황을 복합 위기의 시작이라며 모든 정책 수단을 물가 안정에 최우선을 두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령 등 시행령을 국회가 수정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사검증권을 갖게 된 법무부 사례를 발의 이유로 들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다며 정부 완박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 자리를 두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과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내용 수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두고 70년대생을 중심으로 꾸려야 한다는 40대 기수론이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메뉴에 없는 술을 달라고 부탁한 뒤 주인이 사러 간 사이 현금을 훔쳐 달아난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식당만 노려 무려 9번이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MBN 단독 보도합니다. 진보 성향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자택 맞은편에서 맞불 집회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집회가 끝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겠다며 소음 규정을 준수해서 합법적으로 집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 발사 시기가 이번 주 목요일 16일로 하루 늦춰졌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의 강풍이 불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경제 상황을 비추는 거울로 주식 시장을 언급하죠. 물가와 금리 급등 공포로 뉴욕 증시가 연일 폭락하며 우리 경제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역사상 처음으로 3거래일 연속 500포인트 이상 하락했는데 우리 증시도 외국인들의 연일 매도로 코스피 2,5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첫 소식 최은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이번 주 개장과 함께 또 큰 폭으로 떨어지며 다우지수는 2.8%, 나스닥은 4.7%나 하락하며 검은 월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지난 9일 638포인트, 10일 880포인트 하락한 데 이어 3일째 500포인트 이상 하락했는데 미국 주식시장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지난달 물가 상승으로 큰 폭의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졌고 이것이 경기 침체를 부를 거라는 우려로 이어지며 금융시장이 발작 수준의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내일 밤 있을 미 연준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기존 예상치인 0.5%포인트가 아니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75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경기를 더 악화시켜버리면 시장은 주식시장이 문제가 아니라 그럴 때는 이제 경기에 무지한 압력을 좀 줄 수가 있어서 이런 미국 증시 폭락에 코스피 지수도 1년 7개월 만에 2,500선이 깨졌고 코스닥도 800선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나 올리는 일은 1994년 이후로 28년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박에 시달리는 미 연준이 내일 밤 어떤 결정을 내놓을지 전 세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주식시장은 이렇게 끝모르게 하락하는데 원달러 환율은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당 환율은 올해 최고치이자 2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기도 했는데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하죠. 외국 유학생 자녀에게 돈을 보내는 부모도 그렇고 수입 물가도 그렇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어서 안병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올해 최고치를 깼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도 개장과 함께 1292원을 넘어서며 급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지난 2020년 3월 19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른 통화 긴축 압박으로 달러 강세가 지속하면서 최근 3거래일 동안 30원 폭등했는데 이 추세면 1,300원 돌파도 시간 문제입니다. 환율의 방향성은 일단은 달러 강세 쪽에 당분간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업체나 외화 부채를 갖고 있는 기업에는 불안 요소입니다. 기름과 항공기 수입 등 외화 부채가 많은 항공업계가 대표적입니다. 근데 환율 10원마다 오를 때마다 이제 환차손이 이제 410억 원. 근데 어쨌든 뭐 평가손익이 손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미 4월 우리나라 수입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71.3%나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 오를 경우 소비자 물가가 0.06%포인트 상승합니다. 올해 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8%였는데 환율이 안정적이었다면 3.46%로 낮아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환율 상승이 국내 인플레이션 압력에 미치는 영향에 보다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달러 가치가 더 오른 만큼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채질해 21세기에 들어 처음 6%대 소비자 물가 시대를 맞이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안명욱입니다. 물가, 환율, 그리고 증시까지 우리 경제에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이 문제는 위기의 시작이 아니라 바뀌라는 건데요. 경제부 윤지원 기자와 위기 상황 분석해보고 대응책은 뭐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 증시가 말 그대로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증시에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맥없이 하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역시 예상을 웃도는 물가 상승률 때문입니다. 당초 전문가들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3월에 8.5%로 정점을 찍고 그 이후에는 내려갈 걸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8.6%를 기록했는데요. 41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낸 겁니다. 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시중에 풀린 돈을 걷어들여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이 미국 중앙은행은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에 미국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 다시 말해서 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으면서 주식시장이 맥없이 주저앉았고요. 바로 어제 이 블랙 먼데이를 기록했습니다.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지금 막 말씀하셨는데 무슨 네. 춤도 아니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가 통상 이 기준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 번에 0.25%포인트를 인상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이걸 베이비 스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빅스텝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한 번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걸 말하고요. 자이언트 스텝은 0.75%포인트 인상을 가리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1%인데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경우 1.75%로 뛰게 되는 거죠. 이 미국은 지난 5월에 22년 만에 처음으로 빅스텝을 단행했는데요. 그래도 물가가 잡히지 않다 보니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네.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1994년 이후에 28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물가 상황이 심각하다는 건데 전문가들은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에 FOMC 회의를 거쳐서 이 미국의 기준금리가 2%대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물가가 잡히지 않으니까 아예 1% 올린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서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이스크림 푸는 숟가락으로 눈 치우는 격이다. 참 걱정입니다. 우리도 물가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환율도 그렇고 증시도 그렇고 금리까지 휘청이니 정부가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정말 난리가 났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이 경제 관련 부처들 역시 말 그대로 초기상이 걸렸습니다. 오전 7시 반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만나서 대응 방안을 논의했고요. 바로 30분 뒤인 8시에는 금융위원회 유관기관 합동금융시장 점검회의가 있었고 또 30분 뒤에는 한국은행의 긴급 시장 상황 점검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기재부도 분주했는데요. 비상경제 대응 TF 회의를 열었고 추경호 부총리가 주재하는 긴급 간부회의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현재의 상황을 복합 위기가 시작됐다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건 이 상황이 당분간 진정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침부터 열린 회의만 해도 몇 개 이제 셀 수도 없더라고요. 근데 회의만 하면 뭐합니까? 대응 방안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공급 사이드에서 물가 상승 요인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서 우리가 정부가 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다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역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라라고 당부를 했는데요.
문제는 쓸 카드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 이게 해외발 악재이기 때문에 네. 이 국내 금융기관에 별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정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전부고요. 물론 물가 문제도 유류세 인하나 관세 인하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있기는 하지만 체감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재정 부족이라는 부작용이 있어서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물가와 금융 불안이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기 때문에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대응책을 찾기는 현재로선 어려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나온다고 하죠. 네. 그때 이 현황에 대해서 얼마나 어떤 더 대책들이 있는지 좀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추적 윤지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대통령령에 대해 수정 요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예정대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권한을 발목 잡는 정부 완박법이라며 반발했는데 너무 강하게 반발을 했기 때문일까요? 개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일 뿐이다고 했던 민주당. 되레 그럼 당론으로 한번 정해볼까 하는 분위기입니다. 우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고한 대로 시행령 수정 요구법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대통령령 등이 상위법에 위반되면 국회 상임위가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정부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지만 개정안대로면 본회의로 갈 필요 없이 상임위가 직접 수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처에다가 시정을 요구하죠. 알겠습니다 해놓고서는 한 번도 시정하는 걸 못 봤어. 그래서 틈틈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수정했나 하고 시행령 을 찾아보면은 그대로 돼 있습니다. 발의에는 조 의원과 함께 이원욱, 김종민, 박용진 등 민주당 의원 14명이 동참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론 채택에는 아직 신중한 모습이지만 당내에서는 입법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행법에 행정입법 견제 장치가 있음에도 정부의 권한을 발목 잡기 위해 추진하는 정부 완박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이 기어코 정부 완박 법안을 발의했다.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행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검찰 수사 범위를 넓히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검수한 박을, 나아가 이재명 의원의 방탄조끼까지 완성하려는 의도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를 패싱하지 못하는 국회 패싱 방지법, 반면 국민의힘은 시행령 통제법, 정부 완박법이라는 이름으로 여론전에도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사실 시행령을 바꿔 국회 입법을 우회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때 꼼수를 쓰는 건데 문재인 정부도 이 시행령의 근거에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활용했던 적이 있었죠. 때문에 민주당을 향해선 또 내로남불이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여당이 되니 입장이 바뀌었다는 시선이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넘기겠다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 본연의 기능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사정기관을 관장하는 그런 조직은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 시행령을 개정해 한동훈 법무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을 꾸렸습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 조직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정부 시행령으로 국회 입법을 우회한 건데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이런 국회 패싱을 원천 봉쇄하는 게 목적입니다. 정부 시행령은 법률 아래에 있고 법안의 취지를 벗어나면 안 되니 어긋나면 국회가 수정, 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이런 취지의 법은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의해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지만 공감대가 있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예로 들며 반박했습니다. 자신들이 집권 여당의 시절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언급조차 하지 않다가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를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2017년 집권 당시 입법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도 시행령에 근거한 이른바 시행령 정치를 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띄운 당내 혁신위원회에서 공천 룰을 다루느냐 마느냐를 두고 당내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합당한 국민의당 몫으로 추가 임명하기로 한 최고위원 2자리를 놓고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의원 사이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안 의원이 추천한 인물 중 한 명은 과거 국민의힘에 대해서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했었거든요. 안 의원은 일단 나머지 인물에 대해서는 해명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지방선거 승리 뒤 처음으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이준석 대표는 재차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이겼다는 것, 그것은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국민들께서 더 일하라고 채찍질을 가해주신 것이다. 이런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더 혁신하고 더 개혁하고 더 새로운 모습으로. 하지만 이 대표가 추진한 당혁신위원회는 공천룰 개혁이라는 의제를 두고 삐걱대고 있습니다. 총선이 임박하면 공천룰을 논의하기 어려우니 지금이 적기라는 의견과 차기 지도부가 정할 공천룰을 건드려 당내 분란만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배현진 최고위원은 의총 뒤 혁신위가 자기 정치를 선언한 이준석 대표의 사조직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몫으로 추천된 최고위원 2명을 지도부가 사실상 거부하면서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의 갈등도 재점화됐습니다. 안 의원은 정점식 의원을 추천한 것은 화합을 위해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당 출신들만 제가 이렇게 고집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화합을 위해서 바람직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전해 들은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직접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혁신위와 최고위 구성이 당내 주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방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차기 지도부 구성을 두고 세대 교체론에 휩싸였습니다. 연이은 선거 패배 극복을 위해서는 90년대 학번, 70년대생인 97그룹이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부상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97그룹 대부분이 친문계입니다.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한 이재명 의원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겠죠. 주진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97그룹 세대 교체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70년대, 80년대 생들로만 이루어진 집단 지도 체제를 가능한 겁니다. 예를 들면 강병원, 강훈식, 전재수, 이소영, 박주민 5명이 출마해가 기호 1번을 주라. 이광재 전 의원도 이재명, 전해철, 홍영표 의원 모두가 불출마하고 70년생이나 80년대생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불을 지폈고 이원욱 의원 등도 힘을 실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당사자인 70년대생 의원들은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역사적인 사명이 맡겨진다면 또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되게 진지하게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 경청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 도전하십니까, 당권? 여의도 문법으로 치면 아직 깊게 고민해보지 않았습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가 깔린 97그룹 대안론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작 이재명 의원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두고 장고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윤석열 대통령은 김승희, 박순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을 날을 기다려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 자리 등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국회 원구상 협상은 언제가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민생도 다 내팽개쳐져 있는데 말이죠.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 임명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했다는 논란을 의식한 듯 윤 대통령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속도 조절을 예고했습니다. 원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하는데 이런 세정 업무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가지고.
두 후보자도 청문회 없이 임명할지에 대해선 가정을 답하긴 어렵다면서도 일단 상당 기간 한번 기다려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국회 원구성 협상은 법사위원장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여야의 지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독식 역시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함입니다. 민심이 아닌 명심만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법사위원장을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 선출과 연계하며 볼모로 삼고 국회 원구성 역사를 과거로 돌리는 억지 행태에 매우 유감입니다.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맞대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여야 지도부 일각에서 검토되고 있지만 양당 모두 공식적으로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실이 오늘 새 이름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결정을 못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새이름위원회가 약 40분 정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새이름위원회가 오늘 오후에 2시간 정도 회의를 벌이면서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최종 후보군으로 추려졌던 5개 중에 아무것도 권고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5개의 후보작 중 과반을 득표한 명칭이 없는 데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할 때 5개의 후보작 모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어렵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새이름위원회가 한 달 동안 대국민 공모를 진행했었지만 결국 이번 결정으로 당분간은 용산 대통령실이라는 명칭이 사용될 예정입니다. 기자들은 뭐 한동안 또 용궁이라고 계속해서 부르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봉화마을 방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기뻐할 것 같은데 칭찬이 아니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제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1시간 반 정도 환담을 나눴습니다. 네. 김 여사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영화 브로커를 관람하는가 하면 동물권 보호를 주제로 언론 인터뷰도 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고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를 자신의 팬클럽을 키우는 영부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러니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라고 한다. 내조가 아니라 김의 정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조용히 내조만 한다더니 왜 자꾸 나서냐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김 여사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누구랑 동행했는지에까지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어제 김 여사가 이제 봉화마을을 방문했을 당시 영상을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김 여사가 버스에서 내려서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에 한 여성이 뒤따라 내립니다. 김 여사가 이동할 때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서 묵념할 때도 김 여사 곁에 있습니다. 해당 여성이 김 여사의 최측근 인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야권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여성이 무속인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진까지 비교해놓고 맞다 아니다 얘기를 하던데 네. 정말 무속인이었습니까? 네, 해당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그 사람은 이제 무속인이 아니라 김 여사의 지인인 충남대 무용학과 김모 교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김 여사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컨텐츠의 임원이기도 한 김 교수는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는 물론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은 공식 논평을 통해 대통령 부인의 공식 행사에 왜 사적 지인이 동행해 비선 논란을 자초하느냐며 동행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지인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면서 추모의 마음을 사적 논란으로 몰아가는 민주당의 행태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김 여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수위원회에서 영부인 부속실을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했어야지 저는 저렇게 다니시다가 또 실수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다. 그러니까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 얘기입니다. 네. 김 여사가 곧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도 예방할 거라고요? 네, 김건희 여사가 양산 사절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예방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말을 전하겠다 이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네. 대통령실에 따르면 아직 정확한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르면 내일 방문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겁니다. 김 여사 팬클럽 회장 욕설 논란? 이게 뭡니까? 네, 김 여사 팬클럽인 건희사랑 운영자인 강신업 변호사와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가 SNS에서 설전을 벌인 사건입니다. 네. 사건은 강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매관매직 척결 국민연대라는 단체 회원가입 안내문과 한 달 회비 모금 요청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글을 본 시사평론가 유창선 씨가 강 씨를 언젠가는 터질 윤석열 정부의 지뢰라고 표현했는데 이에 대해 강 변호사가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화를 냈습니다. 강 변호사와 유 씨는 서로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법적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김건희 여사님 이분 정리하세요. 더 큰 사고 치기 전에 라면서 강 변호사를 비판했습니다. 반론에 욕설을 쓰면은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유명한 모임, 핫한 모임입니다. 철험회. 이 민주당 내에서도 해체를 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정작 본인들은 자신들이 굉장히 순교한 사람들, 순교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철험회 그 회원인 황운하 의원이 오늘 라디오에서 철험회는 공부 모임이지 개파 모임이 아니다라면서 해체 요구에 반발했습니다. 특히 철험회 회원들에 대해서 언론이 강경 개혁파로 분류했지만 합리적이고 온건한 성향이라면서 개혁을 위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정치개혁이나 검찰개혁의 그 과정에서 자신이 기꺼이 순교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어떤 헌신의 각오가 돼 있는 분들이거든요. 황 의원은 현재 민주당이 처한 위기가 철험회 때문이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철험회도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남 탓은 자중해야 한다 이런 뼈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뭐 어쨌든 돌아 결론은 절대 철험회를 해체하지 않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톡톡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 8회째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에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양측이 조금 뒤인 저녁 8시에 의왕 ICD에서 다시 교섭을 갖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무역협회 등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돼 산업계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파업 철회와 업무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주요 항만 및 국가의 주요 기간 산업의 생산 시설들이 일주일 넘게 마비되어 있습니다. 경제의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멈춰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부 측 협상 상대방인 국토교통부도 화물연대 압박에 나섰습니다. 경기 의왕 내륙 컨테이너 기지를 방문해 피해 상황을 점검한 원희룡 장관은 파업이 계속되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의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데 운수 종사자가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물류를 볼모 삼아 국민 경제야 어떤 피해를 입든 말든 자신들의 이익만을 집단의 세과시를 통해서 관철시키겠다라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 복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화물연대는 조금 뒤 의왕 ICD에서 국토부 관계자들과 만나 교섭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정치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극적 타결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됩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일부러 그 식당에 없는 술을 사다 달라고 주인에게 부탁한 뒤 주인이 그 술을 사러 나가면 돈을 훔쳐달라는 남성이 있습니다. 여성 혼자라는 가게만 노렸는데 이런 수법으로 식당 9곳에서 현금 200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홍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길을 걷던 남성이 가게를 들여다보더니 곧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리에 앉아 주문하는가 싶더니 잠시 뒤 가게 주인이 밖으로 나갑니다. 주인이 없는 틈을 타 가게 안을 뒤지던 남성이 돈을 들고 나와 도망칩니다. 좀 사다 주시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리고서는 사러 간 사이에 나오니까 저 바깥에서 저쪽으로 가더라고요. 4시간 뒤 이 남성은 또 다른 가게를 물색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이 모자랄 것 같다며 더 사달라고 요구해 가게 주인이 자리를 비우게 만들고 가게 주인이 바로 앞 편의점으로 간 순간 가방에 있던 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냉장고 이렇게 쳐다보고 뭐 조사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했어요. 의심이 많이 가긴 했는데 그 안에 가서 뒤졌더라고요. 50대 남성 A씨는 홀로 여주인만 있는 식당만 찾아갔습니다.
남성은 손님이 많이 찾지 않는 시간에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은 식당만 노려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가 잇따르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 지난 9일 인천에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9차례에 걸쳐 200만 원 넘게 돈을 훔친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상습 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의 한 콜라텍 업주가 자기 가게에 불을 질러 주변 상가로 불이 번질 뻔했습니다. 대학교 기숙사에서도 20대 남성이 화장실에 불을 내 900여 명의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죠. 최근 잇따른 방화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상가 복도를 서성이더니 어딘가로 향합니다. 갑자기 창고에서 불길이 치솟고 남성은 양손에 뭔가를 들고 황급히 빠져나옵니다. 이 남성이 다녀간 이후 9층 건물 중 지하 1층 콜라텍과 2층 창고에 불이 나 주민 17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불이 난 건물 1층과 2층에는 상가가 다닥다닥 밀집해 있고 위층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만약 불이 번졌다면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자다가 무슨 와장창 하길래 놀니까 소방서 아저씨가 나로 딱 잡다만 마스크를 딱 씌우더만 밑에 내려갔거든요. 안 그러면 난 죽었어요. 방화 용의자는 다름 아닌 불이 난 콜라텍 업주였습니다. 70대 업주는 인근 모텔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은 자신의 가게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 외국어대학교 기숙사 화장실에서도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나 9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 용의자를 긴급 체포해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심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전체 기숙사 사람들 다 나오라 했고 되게 혼잡했었어요. 친구들도 좀 많이 당황하고.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이후 부산에서 사흘 동안 방화나 방화 미수가 3건이나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혹시 더운 날에 차량에서 에어컨을 켜고 창문을 열어놓고 달리는 분 계십니까? 아니죠. 대부분이 창문을 닫아놓고 운전하실 겁니다. 그런데 환기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단 10분 만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3000ppm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건 졸음운전과 직결됩니다. 실제로 여름철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한 해 평균 20명을 넘습니다. 김명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가 휴게소 진입로에 있는 방호벽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승합차가 터널안 공동구와 충돌한 뒤 균형을 잃는가 하면 이번에는 SUV가 서행하던 차량과 추돌합니다. 모두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여름철에 유난히 졸음운전을 경험한 운전자가 많습니다. 에어컨을 켜고 창문을 닫고 운행하다 보면 졸음이 몰려와가지고 사고 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여름철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으로 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졸음운전의 주범은 이산화탄소입니다. 밀폐된 상태에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산소 농도는 떨어집니다. 뇌로 가는 산소의 양이 줄어 졸음이 유발되는 겁니다. 여름철 차량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얼마나 빨리 증가하는지 이 측정 장비로 실험해 보겠습니다. 성인 4명이 탄 채로 에어컨을 켜고 창문을 모두 닫았습니다. 정상 수치는 500ppm. 달린 지 10분 만에 3000ppm으로 올라갑니다. 5분이 더 지나자 4000ppm을 넘어섭니다. 2000ppm을 넘어가면은 좀 피로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서 5000에서 6000ppm이 가면 집중력이 저하되고 사람들이 두통을 유발하기. 졸음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 4D 시뮬레이터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졸음이 밀려오고 눈꺼풀이 수시로 감기는 상황. 차선을 벗어나고 아예 정신을 잃는 순간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만일에 2, 3초만 눈을 감았다고 해도 약 60에서 90m를 무방비 상태로 질주하게 되는 일이고요. 말 그대로 브레이크 한번 제대로 밟지 못하고 충격에 바깥 공기가 유입되는 외부 순환 버튼을 누르면
냉방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이산화탄소 농도가 순식간에 낮아집니다. 전문가들은 운전 중 최소 15분에 한 번은 외부 순환 버튼을 누르거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야 졸음을 막고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모 중사에 대해 항소심에서 2년이 감형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은 가해자인 장 중사에게만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건데 유족들은 울분을 토했고 어머니는 오열하다 실신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 이해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 중사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이 오히려 2년을 감형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에서 쟁점이 된 보복 협박 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고 정황도 없다며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사의 사망 책임도 장 중사에게만 돌릴 수 없다며 형을 깎았습니다. 이 중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는 군에서 도움받지 못한 상황의 탓이 크고 가해자도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감형이 필요하다는 논리입니다. 유족들은 감형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고 이 중사의 어머니는 오열하다 실신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왜 이런 결과를 최후에 고등법원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우리 아들과 딸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이렇게 죽어가도 결국은 이 가해자들을 위한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마지막 군사법원의 고등법원에서 재판장이 그걸 보여줬다. 유족 측이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 반박하면서 군검찰에 상고를 요청할 예정으로 상고심은 군사법원이 아닌 대법원에서 열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무릎 부상으로 귀국한 이근전 대위를 MBN이 방송사 최초로 인터뷰했습니다.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를 갔다 온 그 선택엔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가고 싶다고도 했죠. 강재묵 기자가 만났습니다. 여행금지 국가 우크라이나에 머물며 국제의용군으로 참전했다가 귀국한 이근전 대위. 한국에서 태어나 3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바람에 말투는 다소 어눌하지만 무릎 부상 당시 상황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떤 특별한 침투 수단을 사용했어요. 근데 지금 그 침투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 못 드립니다. 아직도 그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침투 수단에서 이제 내리면서 그 어떤 싱크홀에 빠져가지고 양쪽 무릎을 다쳤어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협조하고 그리고 뭐 필요한 자료들 있으면 그것도 넘길 계획입니다. 경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이전 대위는 재출국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엄청 답답해요. 전쟁도 아직 안 끝났고 이번 주 벌써 4명 뭐 부상 입고 또 죽었다고 하는데 제가 더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도 전했습니다. 정말 도시라는 게 느꼈어요. 이런 도시도 전쟁터가 되는구나. 서울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도시가 전쟁터라는 게 이것은 되게 신기한 경험이거든요. 얼펜에서 키ев 바로 옆에 있는 또 하나의 작은 도시인데요. 거기서 첫 번째 근데 그 날에 민간인들 죽는 걸 봤어요. 민간인들을 엄청 많이 죽였어요. 전황이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파이팅 스피릿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스피릿가 되게 강합니다. 러시아 군인들은 사기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군인들도 많고. 무모한 행동으로 실정법을 어겼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에 교통신호 위반해가지고 무슨 아이를 구해야 된다. 길을 건너가지고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알아요. 우크라이나 가지 말라고 했던 거. 근데 우크라이나에는 지금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민간인 참전으로 논란을 불러왔지만 후회는 없다고 말을 맺었습니다. 전혀 후회 없죠. 100% 제가 올바른 결정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앞에서 벌어지는 집회와 시위에 맞선 일명 맞불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한 인터넷 매체가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북과 꽹과리로 집회를 연 건데 양산 사저 앞 집회가 중단될 때까지 한다고 합니다. 참, 윤 대통령의 공관으로의 이삿 날은 다음 달 7일입니다. 양산 집회가 멈추지 않는 한 주민들은 그때까지는 내내 참아야 하는 거죠. 표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좁은 인도 앞. 피켓을 든 사람들이 나란히 서 구호를 외칩니다. 북과 꽹과리를 치기도 합니다. 진보 성향 유튜브 매체 서울의 소리가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 자택 맞은편에서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집회 참가자들이 이곳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 건너편에 모여들면서 좁은 인도에는 시민들의 통행을 위한 폴리스 라인도 세워졌습니다. 서울의 소리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집회를 옹호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욕설 소음시에 대한 법대로 하면 된다며 파시청 지지자들을 옹호하는 망언을 내뱉어 파장을 일으켰다. 이들은 양산 사저 집회를 멈추지 않으면 윤 대통령이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들어가는 다음 달 7일까지 24시간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소음 규정 등을 준수해 합법 집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문 대통령 양산 사저 앞 시위에 맞선 보복 성격의 집회입니다. 바로 조사받고 징역하죠. 맞불 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새 대결 양상으로 번진 집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감사원 사무총장의 유병호 감사연구원장이 발탁됐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를 주도했다가 사실상 좌천됐던 인물입니다. 당시 이 감사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내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감사원은 감사 업무와 인사를 총괄하는 신임 사무총장에 유병호 감사연구원장을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2019년 공공기관 감사국장 시절 월성 1호기 원전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이 졸속으로 평가됐다고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 공무원 일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유 사무총장 역시 올해 초 비감사부서로 발령나면서 좌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자료 삭제는 물론이고. 감사원은 월성 원전 감사 당시 원칙주의자로서의 강직한 면모를 보여줬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을 내팽개쳤다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 사무총장의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를 거론하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 확보 의지는 어디로 갔느냐고 임명 제청을 거두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백신 접종과 자연 면역 획득으로 우리 국민의 95%가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도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2명까지 떨어졌죠. 전에 국민의 70%가 면역이 생기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거라고 했던 발표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의 95%가 면역을 획득했다고 하면서도 가을에 다시 유행이 시작될 거라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20명 중 1명을 제외한 19명이 백신 접종과 감염을 통한 자연 면역으로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대유행이 있었던 4월에는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 형성률이 36.1%로 크게 증가했고 무증상인 숨은 감염자의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의 자연 감염에 의한 항체 양성률은
동기간에 실제로 10세 이상 전체 국민 누적 발생률 29.5%보다 6.6%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서 미진단 감염자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다만 정부는 이번 조사 대상이 1,612명으로 적고 일부 누락 지역이 있어 대표성을 띠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3만 명 대상의 대규모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사망자는 9개월 만에 2명까지 줄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안팎으로 나오면서 정부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7일에서 5일로 줄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름철 실내 에어컨 사용량이 늘고 있어 가을 재유행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재유행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첫째 이유는 항체가 이번 가을 되면은 전 국민의 몸속에 각자 거의 다 떨어집니다. 두 번째는 겨울이 되면 이 호흡기 바이러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경각심이 많이 떨어졌고. 한편 정부는 원숭이 두창 확진자의 고위험 밀접 접촉자인 동거인, 성접촉자 등을 대상으로 3주간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밤마다 택시를 잡지 못하는 대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내일부터 40년간 금지했던 합승을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처럼 길에서 손을 척 들어서 택시를 잡는, 그래서 합승을 하는 방식은 안 됩니다. 휴대폰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카카오 택시 등 플랫폼 업체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박규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돌아가는 길은 그야말로 곤혹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은 일찍 끊기고 택시를 타고 싶어도 빈 택시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고 어플을 사용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밥 먹고 나와서 택시 잘 안 잡혀가지고 오랫동안 택시 잡았던 1시간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실제 코로나19 직전과 비교할 때 심야 시간대 개인 택시는 5.9% 감소했고 법인은 무려 12% 급감했습니다. 지하철 연장 운행을 일부 다시 시행했음에도 대란이 사그라들지 않아 정부는 40년 만에 택시 합승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승객 모두가 플랫폼을 통해 신청해야 합승이 가능하고 본인 확인을 거쳐야 차에 탈 수 있습니다. 6인승 이상 승용차나 승합차는 성별이 달라도 합승할 수 있지만 5인승 이하 택시는 같은 성별만 가능합니다. 플랫폼 업체들은 합승 서비스 도입을 이제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합승 관련해서는 지금 뭐 특별히 준비 중이거나 한 건 없어요. 지금 가능성만 검토 중 뭐이죠. 다만 택시기사가 승객을 합승시키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 데다 안전 우려도 여전해 제도 정착엔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전 세계 경제 불황 속에 가스와 석유를 팔아 오히려 돈을 벌고 있는 러시아. 그런데 푸틴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암, 파킨슨병 등으로요. 러시아 연방정부 관계자는 푸틴 대통령이 3년밖에는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후기자 얘기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서정표 기자입니다. 지난달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푸틴 대통령이 어딘가 불편한 듯 왼발을 바깥쪽으로 계속 비틉니다. 같은 달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서는 왼팔과 달리 움직임이 거의 없는 오른팔의 어색한 동작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국 관계자까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의 암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생존 기간이 2, 3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건강 이상설이 증폭됐습니다.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최근 푸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갈 때 특별 배설물 가방과 전용 화장실을 챙긴다고 보도했습니다. 건강 정보가 유출될까 철저히 관리한다는 겁니다. Одночасно у нього кілька значних захворювань, одне з яких це є рак. 3년 시한부 주장의 러시아 외무부는 제정신이면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발끈하며 푸틴은 건재하다고 밝혔습니다. 건강 이상설의 후계자 이야기도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후계자는 미하일 미슈스틴 현 총리로 푸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을 거쳐 대통령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전문가들은 푸틴의 측근 중의 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자 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을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푸틴과 다르게 온건파인 점이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 뒤 서방과의 관계 개선에 적합하다는 분석입니다. 또 다른 측근인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안보위원회 서기도 유력한 후보입니다. 메드베데프 전 대통령이 온건파라면 파트루셰프는 강경파 인사로 분류되는데 푸틴의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방하고 계속 대립 관계로 간다면 아무래도 이제 강성파의 성향의 후계자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서방하고 화해 무드로 가겠다. 그렇다면 이제 온건 성향의 그런 쿠데타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지만 러시아가 혼란기가 아닌 만큼 현실적으로 희박하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서정표입니다. 학교는 어딘데? 서울 관악산 쪽에. 어머야! 아이고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네. 영화처럼 서울대는 한국 사회에서 학벌의 대명사죠. 지성의 권위를 흔드는 부적절한 행위들이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의 도전 끝에 2019년 총장이 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취임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교육부가 교수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며 서울대의 오세정 총장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 이 전 실장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죠. 서울대는 반발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1심 판결을 보고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고 이 전 실장은 기소 당시 청와대 파견 근무 중이었으니 서울대의 책임을 묻는 건 부당하다면서요. 그러자 교육부가 이례적으로 감사 내용까지 공개했습니다. 서울대는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는 경우 징계 요구를 해야 함에도 대상자 17명 중 교원 딱 2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통보받은 범죄 사실 7건의 징계 시효가 지나버렸다라고요. 실제로 서울대가 2사람에 대한 징계 절차를 미루는 사이 일부 혐의에 대한 징계 시효는 끝나버렸고 서울대 설치 운영법상 시효를 넘긴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 유죄가 나오더라도 파면이나 정직 같은 징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는 고무줄 잣대 징계로도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서서문학과 교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 서울대는 기소 전인 2019년 8월 이미 이 교수를 해임해버렸거든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우라. 서울대 법대 정의의 종에 쓰여있는 글귀입니다. 기준과 잣대가 일관돼야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을까요? 최고의 대학이라는 평가에 앞서서 정의로움이 바로 서는 서울대가 되기를 바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서울대의 이상한 고무줄 잣대였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누리호의 2차 발사가 하루 연기됐습니다. 강풍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경현 기자, 정확히 구체적으로 왜 연기가 된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큰 원인은 바람 때문이었습니다. 발사대가 위치한 이곳 전남 고흥 나로도에서는 오늘 새벽 한때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이 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취재팀이 이곳에 도착한 정오쯤에도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계속 불었습니다. 원래는 오늘 오전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고 기립하기로 했는데요. 항공우주연구원은 강한 바람 때문에 기립 이후의 작업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립된 누리호에는 연료와 전기를 공급하는 엄빌리칼 타워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 타워의 높이가 48m 정도 됩니다. 강풍이 불면 이 타워 위에서 작업하는 인원들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연기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 바람이라든지 돌풍에 대한 영향, 더군다나 비가 약간 뿌리는 상황에서 미끄러울 수 있는 좀 더 안전하게 진행을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연기를 그렇다면 모레까지 날씨가 관건일 텐데 내일과 모레 그곳 날씨는 어떻게 예상됩니까? 네, 말씀드리는 도중에도 계속 머리카락이 흩날릴 정도로 지금도 바람이 꽤 부는 상태인데요. 하지만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바람이 많이 잦아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내일 이곳 나로도에서는 최고 초속 4m, 발사 당일인 모레에는 최고 초속 7m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됐는데요. 이 정도의 바람은 누리호 발사에 큰 무리를 끼치지 않는다는 게 항우연의 설명입니다. 또한 지상 10km 상공에서 부는 고층풍 역시 발사 당일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비 소식도 없고 그 외 기체 준비 상태 등 여러 조건도 양호합니다. 항우연은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내일 오전 예정대로 누리호를 발사대까지 이송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그럼 내일과 모레 구체적인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24시간이 미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일 오전 7시 20분부터 누리호를 발사대로 이송하고 오전 11시까지 기립시킵니다. 이후 수차례의 점검과 작업을 거쳐 모레 오후 4시 정각에 발사한다는 목표입니다. 항우연은 기상과 우주 상황 등을 최종 점검한 뒤 모레 오후 2시 반 최종 발사 시각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로 우주센터에서 MBN 뉴스 민경현입니다. 매경제TV는 개국 10주년을 맞아 푸드테크를 집중 조명하는 포럼을 열고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신기술과 식품 산업을 결합한 푸드테크 산업을 한국의 차세대 신성장 동력으로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경제TV는 푸드테크의 미래는 소비자 관점인 개인 맞춤형 농업이고 소농체제가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1인당 국민소득 10만 달러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는 푸드테크 산업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과 MBN이 오늘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산학협력 확대 협약식을 갖고 방송미디어 인력 양성과 콘텐츠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메타버스를 활용한 방송기술, 학생 현장 실습과 실무 교육을 통한 미디어 인재 양성, 뉴미디어 콘텐츠 공동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 수영의 희망 황선우가 박태환 이후 11년 만에 세계 수영 선수권 우승을 꿈꾸며 내일 개최지 헝가리 부다페스트로 떠납니다. 출국에 앞서 막바지 훈련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특히 돌핀킥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파워를 늘리면서도 순발력은 유지하는 최적의 몸무게 75kg으로 몸을 만든 황선우. 출국 전 마지막 훈련에서 6주간의 호주 특훈 때 세계적인 명장 이안 포프가 내줬던 숙제인 돌핀킥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돌핀킥은 출발이나 턴 이후 두 손과 두 발을 모아 돌고래처럼 위아래로 치고 나가는 영법. 포프 감독은 기록 단축을 위해 돌핀킥 횟수를 4번에서 6번으로 늘려 자명 시 추진력을 더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돌핀킥이 가장 빠른 물속 동작이기 때문에 한두 개라도 더 차고 더 빠른 스피드를 낼 수 있는 레이스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어요. 황선우는 오는 18일 부다페스트에서 개막하는 세계 수영 선수권에서 주종목인 자유형 200m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훈련할 때 다니는 페이스 기록이라든지 보면은 작년보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좋게 다닐 때도 많아가지고 이번 세계 선수권에서도 좋은 기록 결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 수영 선수권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선수는 2007년 호주 멜버른, 2011년 중국 상하이 대회 때의 박태환밖에 없습니다. 황선우가 세계 수영 선수권에서 박태환 이후 11년 만에 한국 선수 금메달을 기록할지 기대됩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 하늘에 비구름이 가득합니다. 제주는 오늘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으로는 오늘 밤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아침이면 모두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산지에 최고 40mm, 수도권과 동해안에 따라서는 최고 20mm가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으로는 5mm 미만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 내륙으로는 소나기 소식도 들어 있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권 내륙 또 남부 내륙으로는 5에서 40mm가 예상이 되는데요. 일부 지역으로는 천둥 번개와 함께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나면서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에 그치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도를 따라서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5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많게는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동해안으로는 너울이 높게 일면서 해안가 접근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한낮에는 강릉이 21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도 구름 많은 날이 많겠고요. 주 후반에는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